인상돼서 그 고점에 머무는 단계까지는 전적으로 집값이 동시에 하락하는, 커플링돼서 하락하는 이 동조화 현상을 보일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2024년 이후에도 그 이후부터 한 3, 4년 동안은 계속 꾸준한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융비용만 발생할 뿐이지 수익이 발생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건설업체들 자금 회수를 못하고 그러면 경영난이 계속 심화되는 거죠. 이제 줄도사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고금리 예금을 판매해서 5%, 6%대로 자금 조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대출을 얼마에 해줘야 될까요? 8% 정도는 해줘야 남는 거죠. 7%, 8%. 전세조차도 벌어온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이 상황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한 2025년까지 계속 지속되는 현상이다. 바닥은 다달아서도 바로 반등할 힘이 상대적으로 좀 약할 거다. 앞으로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나타날 현상이 어떤 거냐? 뭐 여러 가지 더 있겠지만 제가 좀 이런 8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고요. 이 8가지는 제가 대략적인 연도를 표시를 해 봤습니다. 연도를 표시해 봤는데 이게 꼭 이 연도에만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좀 본격적으로 나타날 시기들을 제가 좀 대략적인 연도별로 한번 나타내 본 겁니다. 뭐 그때그때 구체적인 상황 전개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가 좀 판단해 볼 때, 특히 지난 부동산 하락기 때에 비춰볼 때 향후에 나타날 현상들을 연도별로 한번 제가 대략적으로 좀 추정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인 집값 하락 현상이 2023년까지 지속될 거다. 지금도 집값 하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죠. 그 다음에 2024년부터는 3, 4년간 꾸준한 하락이 지속될 거다. 일단 2023년 내년 정도까지 금리가 인상돼서 그 고점에 머무는 단계까지는 전적으로 집값이 동시에 하락하는, 커플링돼서 하락하는 이 동조화 현상을 보일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2024년부터는 그리고 그 2023년까지 상대적으로 좀 가파르게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 시점이 가면, 그래서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웬만큼 올랐다, 또는 서서히 이제 좀 인플레가 잡히면서 금리도 내릴 시기가 됐다, 이런 단계에 접어들면 그게 아마 대략 내년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시작될 수도 있는데, 그런 단계로 가면 약간의 안도감 때문에 주택시장에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은 안도 랠리 같은 게 약간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지난 부동산 하락기 때는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 10개월 정도 랠리를 펼쳤는데 그렇게 긴 그 안도 랠리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길게 나타나도 한 몇 달 정도 수준의 일시적인 안도 랠리가 형성될 수는 있는데, 큰 흐름에서 보면 그냥 2024년 이후에도 그 이후부터 한 3, 4년 동안은 계속 꾸준한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지역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시기에 형성됐던 동시다발적인 집값 거품 현상이, 집값 거품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2024년부터 나타나는 흐름에서는 지역별로 약간씩 구체적인 양상이 좀 다를 수 있다. 뭐 거품이 심했던 지역은 계속 더 많이 빠질 수 있고요. 원래 거품이 심하지 않았던 지역은 좀 덜 빠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뭐 일정하게 이제 웬만큼 조정받았다는 어떤 판단이 들 때 유입되는 수요가 있는 지역들하고 없는 지역들,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집값 하락의 속도나 구체적인 양상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지만 미분양 급증과 건설업체 경영난 심화로 이게 이제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게 내년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생겨날 거고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한 2024년, 2025년 가면
예, 미분양 물량이 아주 뭐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요. 거의 뭐 한 10만 호, 15만 호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늘어날 겁니다. 지금은 한 뭐 3만 호 이 정도 수준인데요. 예, 이게 거의 10만 호, 15만 호, 20만 호 이런 식으로 계속 적체가 될 겁니다. 건설업체들이 그동안 예, 부동산 하란기에 택지 잡아놓고 해서 이걸 그 분양을 안 하고 있다가 최대한 그래도 이게 이제 주택 시장이 이렇게 침체가 되어 있을 때는 분양을 안 하고 버텨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택지를 계속 붙잡아 두고 있으면 여기서 비용만 발생할 뿐이지 금융 비용만 발생할 뿐이지 수익이 발생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 밀어내고 계속 분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분양 물량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안 팔려요. 안 팔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건설업체들 자금 회수를 못하고 그러면 경영난이 계속 심화되는 거죠. 이게 이제 버티다 못해서 건설업체들이 이제 줄도사는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지난 부동산 하락기 때도 2011년부터 해서 2012년, 13년까지 예, 계속 나타났던 현상이고요. 저축은행부터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파산 위험에 시달리게 될 거고요. 저축은행은 내년부터 아마도 파산하는 데가 나올 겁니다. 예. 지금은 뭐 미뤄지고 있지만 그 저축은행 인수해서 뭐 PF 자금 됐던 그 증권사들 중에서도 일부 증권사들은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릴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사가 부동산 PF에 익스포즈가 많이 돼 있는 그런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증권사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저축은행부터 이제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파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게 이제 건설업체 경영난 심화되는 과정하고 사실 거의 비슷하게 같이 움직일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얼마 전까지 뭐 은행별로 막 5%대, 6%대 뭐 특판 예금 막 고금리 예금 막 판매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입하신 분들 많죠. 그런 현상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한시적으로 나타났었거든요. 은행이 이제 이 자금 조달에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걸 이제 특판 예금, 뭐 고금리 특판 예금을 발행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금 조달을 한 거예요. 보통은 은행채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양도성 예금 증서 이런 것들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채권 시장이 이제 지금 경색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 은행채 발행에서도 자금 조달하는 게 여의치 않고 하더라도 되게 금리를 많이 물어야 되니까 은행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가장 저원가성 수신이라고 표현하는데 가장 저원가인 수신이 뭐겠어요? 원래 예금이거든요. 예금을 예를 들어서 1%, 2%를 주고 그걸 그 자금을 받아서 3%, 4%를 빌려주면 이걸 예대마진이라고 하는데 이 예대마진이 남는 거잖아요. 은행이 원래 그 쉽게 말해서 예대마진 장사하거든요. 한국 은행들의 수익의 80% 이상이 이 예대마진에서 나와요. 쉽게 말해서 자금 경색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은행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 그 고금리 예금을 판매해서 5%, 6%대로 자금 조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대출을 얼마에 해줘야 될까요? 8% 정도는 해줘야 남는 거죠. 7%, 8%. 예금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면 사실은 대출 금리는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지금 은행조차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가.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은행은 그래도 당장 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서 당장 망하거나 이러진 않아. 근데 진짜 힘든 데가 어디냐? 저축은행이거든요. 저축은행은 이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엄청 많이 했고요. 특히 후순위 대출 같은 걸 많이 해서 LTV 비율이 은행 같은 경우는 집값 많이 오르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빌려줬다고 해도 평균 LTV가 뭐 한 40%대 이내로 적어도 지금 기준으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요. 60%, 70%, 80%대 LTV도 많아요. 거긴 집값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예금 금리 올라가 버리면 LTV가 100% 올라간 그 차주들 중에 대출을 제때 못 갚는 그런 사람들이 속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축은행은 지금 자금난이 훨씬 심각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부동산 PF까지 저축은행들은 대줬잖아요. 저축은행, 그다음에 보험사,
그다음에 뭐 여전사라고 해서 이제 뭐 카드 회사 이런 데서도 부동산 PF 이런 데 돈 대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다음에 부동산 대출도 해주고. 특히 보험사 같은 데서는 부동산 대출도 많이 해줬죠. 그런 때가 지금 자금이 더 급하다고요. 근데 은행이 자기네들 급하다고 막 고금리 대출, 그 고금리 특판 예금 막 팔아서 이제 자금 끌어가니까 은행이 그걸 금융당국이 그걸 막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난이 이제 뭐 집값이 오를 땐 전세난이 막 심각하다가 이제는 보세요. 불과 뭐 2년 전쯤에 뭡니까 그 전세 임대차 3법 뭐 이렇게 시행하면서 뭐 전세가 뛴다고 막 난리 쳤잖아요. 예. 근데 지금 2년 정도 지나고 난 시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전세난은 고사하고 전세난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완화되고 있죠. 전세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예. 완전히 이제 시장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떤 흐름이 나타나나? 역전세난이 이제 심화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제는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차익을 돌려주면서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지금도 한번 보세요. 저도 최근에 동네 부동산 한번 이렇게 돌아봤는데 전세조차도 보러 온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이 상황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한 2025년까지 계속 지속되는 현상이다. 은행권 연체 및 부실 채권이 증가한다. 자, 은행권 연체 및 부실 채권은 언제 증가하냐 하면요. 하우스프 문제가 본격화되는 시점하고 맞물려서 증가합니다. 처음에 2~3년간은 사람들이 그래도 금리 올라간다고 해도 최대한 버티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빚 끌어쓰고 저 빚 끌어쓰고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이게 허리띠 졸라매 가면서 소비 줄이고 지출 줄이고 하면서 은행 빚을 갚아요. 그리고 언젠가 좀 버티면은 집값이 오르겠지 이런 희망을 안고 버틴단 말이에요. 근데 2년 3년 지나가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버티질 못하죠. 집값이 오른다는 희망도 이제 꺾이고 기대감도 꺾이고 더 이상 빚을 융통할 때도 자금을 융통할 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은행권의 고정이하 여신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실 채권이 이제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속 연체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권에서 일정한 시점별로 부실 채권이 증가한 걸 또 대손상각하는 액수가 점점점 커지게 되겠죠. 이게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건 내년에 이제 집값 하락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2024년, 2025년 정도 가면 이 현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날 거다. 이때가 굉장히 은행권으로서는 가장 부담이 커지는 시기이고요. 이때 이 문제 때문에 그 금융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듯이 지금 당장보다는 금융권의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것, 특히 제1금융권의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는 아직은 그 우려는 좀 이른 것 같고 한 2024년 정도 가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제가 금융 시스템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꼭 단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보더라도 한 20~30% 수준의 그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 20~30%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게 현실화되면 굉장히 큰 충격을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하우스푸어 문제가 이제 본격화됩니다. 하우스푸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우스푸어라고 하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빚을 내서 집을 샀다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샀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빠지지 않은 지역들이 많죠. 그리고 아직은 사람들이 집값이 빠졌다고 해도 일부 집들만 빠졌고 우리는 계속 버티면 안 빠질 거야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스스로를 하우스푸어라고 규정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도 스스로를 하우스푸어라고 규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론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본격적으로 조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집값은 예를 들어서 10억에 샀는데 이게 이제 뭐 7억, 6억까지 빠지는, 예, 굉장히 많이 빠지는, 예. 자기가 처음 집을 살 때는 도저히 상상 못했던 수준까지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은행 빚을 갚지를 못해서 연체를 하게 되고, 이러면은 이제 은행권 연체 및 부실 채권이 증가하는 흐름과 맞물려서 이제 하우스푸어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죠.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2024년부터 25년, 26년, 예, 이 정도 갔을 때까지, 예,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경매 물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다. 경매 물량은 사실은 이제 내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계속 증가할 거예요. 지금도 증가하고 있지만 꾸준히 증가해서 보통 경매 물량이 증가하는 건 한 집값이 빠지기 시작해서 한 2, 3년 후부터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경매 물량이 최대로 쏟아지는 건요, 보통 한 5년 이상 지났을 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4, 5년 이상 지나서야 이제 경매 물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시점으로 볼 때 대략 한 2025년, 26년 정도 가면, 예, 경매 물량이 사상 최대치에 이르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게 뭐 만약 시장에서 이제 이때 소화가 되고 하면 사실 경매 물량이 사상 최대를 이루는 시점이 아마 집값의 바닥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경매 물량이 어느 정도 쏟아지는가, 이걸 사실은 집값 사이클의, 예, 주요 시그널로 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매 물량이 쏟아지면 좀 안타깝지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뭐 피눈물 흘리면서 이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사실 생기는 거죠. 안타깝지만 어쨌거나 또 한편으로는, 예, 기존에 그냥 뭐 정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훨씬 헐값에 살 수 있는 경매 물량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금을 많이 쓰지 않고, 예,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은 향후 몇 년 후부터는 경매 시장 쪽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투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을 마련하고 싶다라는 사람이라면, 예, 그런 관점에서 한 3, 4년 후쯤부터는, 예, 관심을 본격적으로 가져도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예를 들면 2013년, 14년 뭐 이 무렵에 그 수도권, 예, 경매 시장이 사상 최대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제 바닥권을 형성했다고 쳐요.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이 본격화된 2015년부터, 예, 본격적으로 집값이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죠. 예. 근데 이번에 그렇게 될 거냐? 저는 이번에는 좀 그렇게 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지난 부동산 하락기에 비해서 이번에 부동산 하락기가 훨씬 길 거다. 그리고 낙폭도 상당히 좀 클 거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나, 예, 여파도 상당히 강할 겁니다. 예, 그렇다면 아마도, 예, 바닥권에 다다라서도 바로 반등할 힘이 상대적으로 좀 약할 거다. 플러스, 예, 지난 하락기 때는 여전히 그래도, 예, 주택 수요 연령대 인구는 증가하고 있었는데 2026년, 예, 이 무렵이 되면 주택 수요 연령대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시기에 들어간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 가능 인구는, 예, 몇십만 명씩 줄어들고 거꾸로 집을 팔거나 줄여가는, 예, 노후 연령대 65세 이상 노후 연령대, 예, 가구는 몇십만 명씩 또 늘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른바 주택시장에 미치는 인구 충격이 굉장히 이제 커지는 시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일본식 장기 침체로 가느냐 여부는 좀 더 그때 가서 두고 봐야 되지만 꼭 일본식 장기 침체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예, 집값이, 예, 과거처럼 활발하게 상승 사이클을 그리기는 좀 힘들 가능성이 높다. 저는 좀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쨌거나 지금 당장 예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예, 시간이 흘러서 그 무렵에 가서
다시 우리가 찬찬히 계속 좀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